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4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강부터는 필기 기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좀 필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의 수업 구성은 41강부터 43강까지는 정독하는 생각으로 문제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또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쭉 정독하는 기분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쭉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설명을 보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3회차 정도 푸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나오는 유형들을 익히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4회차 기출문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컴시비티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습 차원에서 컴시비티로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 컴시비티 사이트는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시잖아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체크를 하면 그 부분에서 채점이 되고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오답 풀이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기출을 3번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회차 정도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무난하게 필기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20문제를 기준으로요 12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목당 6, 7문제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는 엑셀이나 액세스도 기출문제 적응하기까지 좀 문제를 풀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엑셀이나 액세스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다 라고 하면 6, 7문제 정도는 좀 쉽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우리가 물론 다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3, 4문제는 보기 4개에서요. 2개의 보기는 지울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2개 지울 수 있는데, 2개의 보기에서 아리까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50% 정도 확률로 2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겠죠? 정답을 찍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3, 4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3, 4문제는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확히 내가 기출문제에서 풀어봤거나, 아니면 내가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3, 4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문제는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전혀 생뚱맞게 모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가 3, 4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확률은 4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니까 25%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이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12문제 이상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학과 시험 공부처럼 그것보다는 조금 덜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본다? 라고 했을 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보다는 조금 위에 그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좀 수월하게 필기 시험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볼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및 정보기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펌웨어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펌웨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한번 이해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펌웨어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필기 시험에 나오는 컴퓨터는 우리 그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기준으로 내가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아이폰의 기능을 80%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드웨어 성능을 기준으로요. 근데 우리는 iOS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기능이 생기고, 그리고 또 조금 느렸던 기능들이 좀 빠릿빠릿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으로 치면 패치를 하면 뭐 그 기능들이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진다든가 캐릭터끼리 밸런스가 맞춰진다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웨어를 통해서 하드웨어는 그대로지만 하드웨어 성능을 80% 사용하고 있었다면 100%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게 펌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드디스크의 부트 레코드 부분에 저장된다? 아니요. 펌웨어는 롬에 저장되는 거예요. 롬에 저장이 되고 인터프린터 방식으로 번역되어 실행된다. 아니요. 한 줄 한 줄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해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면 내가 패치 우리 어플 받아서 패치하는 것처럼 게임에 패치하는 것처럼 그 프로그램을 받아서요. 그냥 패치를 해주는 거예요.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운영체제의 일부로 입출력을 전담한다? 이거는 컴퓨터의 채널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입출력을 전담하는 부분들은 채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4번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면 펌웨어가 소프트웨어예요? 아니에요. 하드웨어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하드웨어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4번을 체크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자, 2번은 다음 중 수의 표현에 있어 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진수, 8진수, 2진수, 12진수 이것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숫자를 2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진수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숫자가 1과 0 두 개뿐이 없는 거예요. 8진수라는 거는요, 0부터 7까지 7개만 있는 거예요. 16진수는 0에서 15. 왜 1부터 안 세요? 컴퓨터는 0부터 세는 겁니다. 또 0, 1이라고 쓸까요? 그리고 얘는요, 0에서 9까지. 그래서 이렇게 숫자들이 나눠지는데 16진수 같은 경우에 10, 10, 11, 12 이렇게 쓰지 못하고 0에서 9까지 쓰고요. A에서 10, F, 15 라고 해서 0에서 9, A에서 F까지의 16진법을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2의 8승이니까 몇 개가 들어가냐면 2의 3승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면 2의 3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잖아요. 얘는 2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문제를 보기를 한번 볼게요. 16진수는 0에서 9까지의 숫자와 A, F까지 문자로 표현하는 진법으로 한 자리 수를 표현하는데 4개의 비트가 필요하다. 맞죠? 그럼 얘는 일단 지울 수 있어요. 요거는 알아둡시다. 16까지, 0에서 9까지, A에서 F까지가 16진수를 표현한다는 거. 자, 두 번째요. 2진수, 8진수, 16진수, 10진수를 실수로 변환하려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누어서 변환하려는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결과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자, 10진수의 정수를 2진수, 8진수, 16진수로 변환하려면 10진수의 값을 변환한 진수로 나누어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때까지 나누고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순으로 표시한다. 내가요 12.5를 2진수로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수 부분을 기준으로 2를 6으로 나눠주니까 나머지가 0, 2를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 그리고 2를 1로 나누니까 3을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 그 다음에 얘를 1을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 그러면 1, 1, 0, 0이잖아요. 그리고 점 5는 우리는 여기에 2를 곱해주는 겁니다. 2를 곱해줘서 얘는 2를 곱하면 0.5 곱하기 2가요 1.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 1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진수라고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문제는 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나머지로 나눌 때까지 더 이상 나눠주지 않을 때까지 나누고 그거에 해당하는 몫을 제외한 값을 써주는 게 진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진수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보면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요 2의 0승으로 계산을 하고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소수점 아래는 어떻게 하냐면 2의
0, 1, 2, 3이니까 여기는 뭐가 될까요? 빼기 1. 그리고 여기에 뭐 0, 0, 0, 0이 있다면 빼기 2, 빼기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2의 0승은요 1이니까 1이고, 얘는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고, 얘는 8이고,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랑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이 남고 4가 남고 0은 곱해봤자 0이죠. 그쵸? 그럼 8 더하기 4는 12가 되고요. 그쵸? 12.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2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랑 2분의 1을 곱하면 얘는 2를 1로 나누면 0.5가 되잖아요. 그러면 12.5가 되는 거예요. 12.5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도 맞죠? 이진수, 8진수, 16진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진수의 자리값과 자리의 지수승을 곱한 값.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과 곱한 값을 더해주는.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8진수를 16진수로 변환하려면 8진수의 뒤에서부터 두 자리씩 자른 후 각 진수의 16진수를 한 자리로 계산한다. 우리는 16진수가 2의 4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4자리씩 나눠야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단은 봐두시고, 아, 이런 문제들이 나오네? 라고 해서 일단은 지울 수 있는 거 지우고, 그 다음에 고민하면서 정답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4자리씩 자른 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4번이 오답이고요.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보 보안을 위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밀키가 있고요. 공개키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랑 공개키의 암호화 기법은 먼저 이걸 볼까요? 자, 대칭키가 있고 비대칭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비밀키라는 거는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ABC, 1, 2, 3, 4로 압축을 해서 보내줘 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대칭키예요. 서로 대칭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공개키는요, 비대칭키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1, 2, 3, 4라는 패스워드를 정해서 1, 2, 3, 4로 압축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비대칭으로 돼 있어서 복호하는 암호를 푸는 사람은 자기가 패스워드를 정해 놓는 거예요. 이게 비대칭 키입니다. 그래서 대칭 키는 비밀키, 서로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밀번호로 복호화, 압축을 풀고, 비대칭 키는요 공개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A반, B반, C반이 있어요. 그러면 A반은 너네 전부 다 압축할 때 A로 압축을 해, B반은 B로 압축을 해, C는 C로 압축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친구들이 압축을 할 때 A, B, C로 이렇게 각각 반마다 A, C로 나눴어요. 그런데 비대칭 키는 뭐냐면 내가 A반에 압축된 게 있고 B반이 압축된 게 있고 C반이 압축된 게 있잖아요. 그럼 요 안에 각각의 친구들이 자기네들 그 주소를, 이름과 성별과 연락처를 뭐 압축을 해서 보냈어요. 그러면 내가 얘를 풀려면 공개 키인 경우에 얘는 A로 압축됐고 얘는 B로 압축됐고 얘는 C로 압축됐습니다. 근데 공개 키인 경우에 우리는 A에 압축된 이 부분을 풀려고 하면 1번 친구의 생년월일을 넣는 거예요. 2번 친구의 생년월일을 넣는 겁니다. 3번 친구의 생년월일을 넣어서 압축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기법 대칭키인 경우에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서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 비밀번호를 넣으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고 복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의 크기가 작다. 그런데요, 반대로 공개키는요,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왜요? 내가 지금 A로 압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자료를 열려면 A반 친구들은 전부 다 A라는 패스워드를 써서 암호화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내가 각 친구들의 이 자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을 내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암호화와 복호화 속도가 느려요. 알고리즘이 복잡하겠죠? 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패스워드를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칭키랑 비대칭키의 요 차이점 반대겠죠, 그쵸?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패스워드를 만들어야겠죠, 그쵸? 그런데 비대칭키, 공개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A반은 A로 압축을 해. A라는 비밀번호 하나만 알려주면 그 친구들이 각각으로 이 패스워드로 압축을 할 거네요. B라는, C라는 이 패스워드로 압축을 할 거잖아요.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적다.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각 친구들의 생년월일만 관리하면 되고, 얘는요, 사용자가 많아지는 그 사람들의 키들을 각각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에 구분을 두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밀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했어요. 비밀키는 뭐라고 했어요?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말 뭐예요? 공개키라고 했죠. 그렇죠? 비대칭. 그래서 내가 공개되는 압축을 하는 패스워드는 공개가 됐지만 압축을 푸는 거는요. 각 친구들의 생년월일을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키로 데이터를 암호하고 복호한다. 이건 뭐야? 공개키죠? 공개키, 비대칭. 자, 2번은요. 암호화한 복호화 속도가 빠르다. 그쵸? 비밀키, 대칭키는 암호화와 복호화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파일 크기가 작다.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2번, 3번, 4번이 대칭키, 비밀키에 대한 설명이고요. 1번이 공개키, 비대칭키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거를 보면요. 나머지 3개는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의 답으로만 외우시면 안 돼요. 자,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시스템 보안을 위해 사용하는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화벽은요, 파이어월이라고 써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불이 나면 내가 방화벽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의 방화벽은요, 외부에서 접근하는 통로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증된 사이트에서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내가 허락한 사용자들만 내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빼고는 다 맞는 거잖아요. IP 주소 및 포트 번호를 이용하거나 사용자 인증을 기반으로 접속을 차단하여 네트워크 출입로를 단일화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 얘는 지우면 되겠죠, 그렇죠? 명백히 허용되지 않은 것은 금지한다 라는 적극적 방어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왜요? 안에서 허락을 해줘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2번도 봤고, 방화벽을 운영하면 바이러스와 내부의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방화벽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만 막아주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부에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의 패스워드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을 때, 이 패스워드를 쳐가지고 들어와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화벽은 외부의 위험만 제거할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로그 정보를 통해 외부 침입의 흔적을 찾아 역추적할 수 있다. 방화벽에 들어왔다가 내가 신호를 보냈어요. 내 컴퓨터에 들어오려고 밖에서 B라는 컴퓨터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신호의 흔적을 찾아서 IP를 추적하거나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화벽은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준다. 바이러스 백신의 기능이고 내부의 침입은 막을 수 없다. 자, 정답이 3번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의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1년 문제부터는 윈도우 10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윈도우 7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봐두세요. 거의 변한 게 별로 없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윈도우 문제를 보시되 윈도우 XP 문제는 보실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를 푸실 때 2014년, 15년 이전 기출문제들은 윈도우 XP 문제, 그 다음에 윈도우 전 버전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볼 필요 없고 윈도우 7이나 윈도우 10 정도? 그 정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서 푸시면 됩니다. 백업과 복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맞는 거죠.
특정 날짜와 시간에 백업할 수 있도록 백업 주기를 예약할 수 있다. 왜? 내가 컴퓨터에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컴퓨터가 백업이 되도록 해줘. 아니면 매일 저녁 12시에 백업이 되게 해줘. 라고 해서 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백업에서 1번 지울 수 있고요. 윈도우즈 백업에서 사용되는 파일의 확장자는 BKF이다. 자, 2번이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백업 파일은요 BAK로 알고 있어요. 백업. 그래서 BAK인데 윈도우즈에서 백업에 사용되는 확장자는요 BKF가 맞아요. BKF예요. 백업 파일을 복원할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물음표라고 일단 합시다. 잘 헷갈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아리까리 하니까요. 3번 백업 파일을 복원할 경우 복원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오, 맞아요. 내가 하루하루 저장하는 게 내가 하루하루씩 백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제로 가는 게 아니라 그제로 해서 이 날짜로 복원 위치를 지정을 해서 이 날짜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이요. 그러면 1번, 3번 지우고 여러 파일이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할 수 없다? 이거는요 말장난 같죠, 그쵸? 내가 여러 파일로 백업을 했으면 내가 선택하여 그 백업된 거를 선택해서 복원할 수 있겠죠, 그쵸? 복원은 파일로 백업되어 있는 경우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여 복원할 수 있다가 돼야죠, 그쵸? 복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내가 2번이랑 4번이랑 고민할 것 같아요. 1번이랑 3번은 지운다고 하면 2번, 4번에서 고민을 하다가 BKF다? 이건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백업 파일은 BAK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알아둡시다. 윈도우즈에서 백업의 확장자는 BKF다.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요. 그리고 4번이 좀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선택하여 복원할 수 없다. 이거는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4번일 확률일 4번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6번은 보너스 문제고요. 6번은 우리 잘 알잖아요. 다음 중 스마트폰을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IT 기기를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은 테더링이라고 하죠. 테더링. 그쵸? 핫스팟도 많이 쓰잖아요. 핫스팟으로 해서 와이파이 설정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들이 내 핫스팟에서 들어와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테더링은요, 이렇게 모뎀처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결하여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1대1 연결만 가능하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 와이브로 이렇게 좀 읽어 두시고 정독을 하시고 좀 넘어가시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도 이런 게 있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련 장비로 브릿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일단 읽어볼게요. OSI 참조 모델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다.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망 연결 장치이다.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통신량을 조절하여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1번, 2번, 3번, 4번 다 모르겠죠, 그쵸? 자, 브릿지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리라고 브릿지가 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연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되 데이터 링크 계층에 속한다. 맞아요.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망 연결 장치이다. 맞아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3번은요.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이거는 허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허브는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해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허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PC방 있잖아요. PC방 가면 여러 대의 컴퓨터를 다 인터넷 연결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허브라는 장치를 갖다 놓고 내가 신호를 받아서 그 허브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요 또 다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연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을 변환하여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은 허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신량을 조절하여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것도 브릿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서 1번, 2번, 4번이 브릿지에 관한 내용이고요. 3번이 허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렇게만 보고 넘어가죠, 뭘.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외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 업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오른 것은 인트라넷, 내가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 내 메신저나 전자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트라넷이라고 하고요. 원거리 통신망은 월드와이드예요. 그래서 대륙간 연결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을 얘기하고, 엑스트라넷이 정답입니다. 엑스트라넷은 인트라넷을 기반으로 한 협력 업체들 간의 여분의 이런 업체들 간의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네트워크가 엑스트라넷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거리 통신망은 로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역. 내가 지역에서 PC방 생각하면 되겠죠. 컴퓨터 학원. 제가 있는 이 컴퓨터 학원에서 허브로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근거리 통신망. 만이라고 있어요. MAN. 만은요, 메트로라고 해서 도시간 연결하는 거. 와는요, 월드와이드라고 해서 원거리 통신망. 세계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인트라넷에서는요, 회사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통신망. 엑스트라넷은 이런 회사 자체 망들을 연결해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9번이요. 다음 중 TCP IP 프로토콜에서 IP 프로토콜의 개요 및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 패킷 단위로 나눈다. 2번이 정답이네요. 패킷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결정하여 다음 호스트로 전송한다. 이게 IP 프로토콜의 역할이고 1번, 3번, 4번은 TCP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를 송수신자의 주소와 정보로 묶어 패킷 단위로 나눈다. 전송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고 데이터의 에러를 검사한다. OSI 7계층에서 전송 계층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이요. 2번이 IP에 관한 내용이고 1번, 3번, 4번이 TCP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콘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등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의 MPEG 표준은 MPEG 21입니다. 얘는요, MPEG 1부터 2, 4, 7, 21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죠. MPEG 4에서 MPEG 7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요, 우리 IPTV에서 막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문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MPEG 7이고, MPEG 21은 콘텐츠의 생성, 거래, 전달, 관리, 전체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서 최종판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1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GIF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GIF는요, 비트맵이잖아요. JPG, PNG 파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트맵이랑 벡터에 관한 부분들을 구분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비트맵은 픽셀 단위로 쪼개져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확대를 하면 깨져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픽셀 단위로 보여지니까요. 그런데 벡터 파일은 점과 선으로 돼 있어서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벡터 파일은 일러스트에서 주로 사용하고 비트맵 파일은요,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으로 8비트 컬러를 사용하여 256색만 지원한다. 얘는요, 2의 8승이니까 2 곱하기 8번을 하는 거예요. 그럼 256가지의 색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하다. 움짤 사진은요, 전부 다 GIF 파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사진, 간단한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합니다. GIF 형식은요. 색상의 무손실 압축 기술을 사용한다. 벡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한다. 4번이 틀렸죠? 벡터 방식이 아니죠. 비트맵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맵 방식 포맷은 JPG, GIF, PNG, BMP 이런 형식이 있고, 벡터 파일의 포맷은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AI, CDR, WMF, EPS 등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윈도우즈의 설명 장치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여기에 있는 설명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윈도우 10에 있는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것은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는요, 장치 관리자의 표시가 되고, 설정 장치에서는요, 이렇게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프린터 및 스캐너, 마우스, 입력, 펜 및 윈도우즈 잉크, 자동 실행 USB 요 정도의 부분들이 표시가 되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사운드 카드 이거는요, 장치 관리자에 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이고요.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컴퓨터 CPU에는요, 제어 장치가 있고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컴퓨터에 명령을 하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제어 장치에서 그것들을 컨트롤 해주겠죠. 자, 명령 레지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한다. 이거는 명령 해독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 해독된 명령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이게 부호기네요. 부호기. 제어 장치에 있는 부호기. 2번이 부호기. 다음 순서에 실행할 명령의 주기억 장치 주소를 기억한다. 이거는 명령어 레지스터. 뺄셈 연산을 위해 음수로 변환한다. 이거는 보수기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이 각각에 해당하는 용어고, 그 다음에 2번이 부호기에 관한 설명이죠. 해독된 명령어에 따라 각 장치로 보낼 제어 신호를 생성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14번, 윈도우즈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있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실행하면 연결된 원본 파일이 실행되겠죠? 1번은 맞겠죠, 그렇죠? 파일 폴더뿐만 아니라 디스크 드라이브나 프린터에도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맞고요. 일반 아이콘과 비교하여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포함되어 표시된다.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왼쪽 아랫부분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에 여러 개의 원본 파일을 연결할 수 있다? 아니죠? 하나의 아이콘에는 하나의 원본 파일을 연결하겠죠. 왜? 그거를 실행을 해야지 그 원본 파일이 실행이 되니까요. 4번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7문제 중에 한 문제겠네요. 그렇죠? 바로가기 아이콘, 하나의 바로가기 아이콘은 하나의 원본 파일과 연결되고, 바로가기 아이콘은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하면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INK다. 링크 LNK, 소문자 L, NK다. 꺾어진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이 바로가기 아이콘이고, 원본 파일과 다른 위치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알면 바로가기 아이콘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냥 한번 쓱 읽어보시면 돼요. 윈도우즈에서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드라이브 등 컴퓨터 자원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복합적인 거네요. 파일, 폴더, 프린터 드라이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래요. 공유 폴더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맞겠죠? 내가 사용자에 따라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고, 그냥 게스트가 될 수 있고, 그냥 표준 사용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공유할 건지 말 건지 할 수 있고요. 탐색기의 주소 표시줄에 원원 로컬호스트를 입력하면 네트워크를 통한 공유한 파일이나 폴더를 확인할 수 있다. 네, 윈도우에서 공유를 해놓으면 로컬호스트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2번도 맞고, 탐색기의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하면 파일이나 폴더를 쉽게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맞겠죠? 내가 공유된 폴더에 내가 파일을 넣어놓으면 이게 공유된 폴더이기 때문에 다 보여지겠죠. 공유한 파일명 뒤에 달러를 붙이면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번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달러를 붙인다고 해서 네트워크 사용자가 사용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 폴더 이름에는 달러 기호가 붙어 있는데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이게 만약에 정답이 표시 안 돼 있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들을 읽으면요, 되게 아리까리할 겁니다. 그래서 1회차, 3회차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렇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16번이요. 다음 중 출력 장치인 디스플레이 어댑터와 모니터에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픽셀,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로서 같은 크기의 화면에서 픽셀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맞죠? 똑같은 화면에 픽셀이 많아요. 그러면 조밀도가 되게 높겠죠? 그러면 선명도가 높아져요. 해상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자, 2번 해상도. 모니터 화면의 픽셀 수와 관련이 있으며 픽셀 수가 많을수록 표시할 수 있는 색상의 수가 증가한다? 픽셀 수가 많을수록 색상의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픽셀 수가 많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보면 내가 3분의 2만 보였던 게 고해상도로 보여지면요, 3분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선명하게 보이고 더 또렷하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림은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왜? 더 많은 부분이 보여져야 되니까. 그래서 해상도는 2번이 잘못됐어요. 점 간격. 픽셀들 사이의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격이 가까울수록 영상은 선명하다. 점 간격이 서로 조밀조밀할수록 영상은 선명해집니다. 재생률. 픽셀들이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생률이 높을수록 모니터의 깜빡임이 줄어든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색상의 수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생뚱맞은 얘기예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플래시 메모리는 비이발성 기억장치로 주로 디지털 카메라나 mp3, 개인용 정보 단말기, USB 드라이브 등 휴대용 기기에 대용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맞아요. 플래시 메모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드디스크 인터페이스 방식은 EIDE, SATA, 스카시 방식 등이 있다. 이것도 맞아요. SATA 방식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EIDE가 예전에 마스터 드라이브랑 슬레이브랑 이렇게 설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방식. 그리고 스카시 방식은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스카시는요. 자, 3번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여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메모리다. CPU에 캐시 메모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CPU의 가격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요. 캐시 메모리가 있으면요, CPU에서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캐시에서 또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가격도 훨씬 더 비싸져요. 그런데 똑같은 사양의 CPU라도 캐시 메모리가 없으면 걔는 가격이 많이 싸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의 역할은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여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게 캐시 메모리. 여기도 맞는 얘기고요. 연관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를 마치 주기억 장치 같이 사용하여 실제 주기억 장치 용량보다 기억 용량을 확대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연관 메모리가 아니고요,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으로 용량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자, 연관 메모리는요, 기억된 내용에 의해 데이터에 직접 접근하는 메모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18번은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패치 버전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뭐 게임의 패치나 어플의 패치를 한다고 하잖아요. 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뭐 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고, 홍보용으로 사용기간이나 기능에 제한된 소프트웨어이다. 데모 버전, 그쵸? 트라이얼 버전 얘기하는 거고, 오류 수정이나 성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일부를 변경해주는 소프트웨어. 이게 패치 프로그램이죠. 정식 프로그램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소프트웨어다. 이거는 베타 버전이고. 그리고 18번은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 19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압축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자, 압축한 파일을 모아 재압축을 반복하면 파일 크기를 계속 줄일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한 번만 압축되는 거예요. 압축된 파일을 압축하면요, 용량이 계속 줄어들면 용량이 없어지게요. 그쵸? 아닙니다. 압축은 파일의 용량은 줄일 수는 있지만 여러 번 압축해도 한 번 압축한 것과 용량이 같다.
자, 그럼 2번, 3번, 4번은 맞는 답이겠죠?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면 하나의 파일로 생성되어 파일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압축 프로그램에는 분할 압축이나 암호 설정 기능이 있다. 파일의 전송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같은 경우에 1번이 아닌 거를 알고 있으면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일에 아닌다 하더라도 3번, 4번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하면 하나의 파일로 생성되어 파일 강의를 용이할 수 있다. 2번도 뭐 마찬가지로 지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에서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서 Shift F10 키를 누르면 요 바로가기 메뉴가 이렇게 생기죠. 바탕화면에 폴더나 텍스트, 문서, 압축 파일 등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새 문서 만들 수가 있어요. 삭제된 컴퓨터 휴대폰 네트워크 등의 바탕화면 아이콘을 다시 표시할 수 있다. 요 부분은요, 더 들어가야 돼요.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3번이 틀렸어요. 아이콘 정렬 기준을 변경하거나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하여 볼 수 있다. 정렬 기준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는요, 3번은 여기서 개인 설정에 들어가서 테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바탕 아이콘 설정, 여기에 부분에 들어가서 우리가 체크를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컴퓨터 휴대용 네트워크, 이거는 삭제된 게 아니라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자, 이렇게 보고 스프레드 시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엑셀 스프레드 시트 문제입니다. 21번이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우리 3번에 1번 문제가 분석 작업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문제였잖아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한 후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원본 데이터를 수정을 해서 갖고 올 때는요, 새로 고침을 눌러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피벗 테이블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냥 두면요, 피벗 테이블은 그대로 그냥 설정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새로 고침해서 불러와줘야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네요.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죠.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 시 데이터 형식이 텍스트거나 논리값인 필드를 선택하여 행 레이블 영역에 추가한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X축 느낌, Y축 느낌 해서 집어넣는 거 그 얘기하는 거고요. 감 영역에 추가된 필드가 2개 이상이면 시그마 값이 옆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행 레이블, 열 레이블에 옮겨주면 그 합계값이 행 기준, 열 기준으로 바꾸기도 됐잖아요. 열 레이블, 행 레이블 단추를 클릭하여 레이블 필터나 값필드를 설정할 수 있다. 2번, 3번, 4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1번이 잘못됐네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문제네요. 자, 아래와 같이 설정한 상태에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확인을 누른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요, 밑으로 A2, A6의 범위를 선택을 했어요.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했어요. 기록 중지를 누르고 서식 매크로를 완성을 했대요. 그럼 C1셀에 커서를 놓고 서식 매크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한 칸 내려와서 C2부터 C6까지 선택한 다음에 굵은 스타일로 적용하겠죠? 3번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은 매크로가 내가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그 아래를 선택해 줬잖아요. 그럼 내가 지기를 선택한 부분에서 밑에 해당하는 값들을 선택을 하고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23번이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가 지금 몇 개가 만들어졌어요? 호황일 때, 불황일 때 2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고요. 냉장고 세탁기 판매 예상 판매 금액에 해당하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CO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 않네요. 그렇죠? 자, 호황과 불황 2개의 시나리오 작성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셀 워크시트에 표시된다. 그쵸? 셀 워크시트에 표시된 게 맞아요. 원본 데이터에 냉장고 판매, 세탁기 판매, 예상 판매 금액으로 이름을 정의한 셀이 있고, 원본 데이터의 변경 셀의 현재 값을 수정하면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자동으로
아니죠? 얘도 값이 변경이 되면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3번이 틀렸고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내의 모든 내용은 수정 가능하며 자동으로 설정된 윤곽도 지울 수 있다. 그쵸? 자, 냉장고 판매와 이름이 정의되어 있지만 CO셀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변경셀은 사용자가 값을 입력한 값, 변경셀,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값이 변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결과셀은 변경셀을 참조하여 수식으로 나온 값이다. 정답이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 24번 볼까요?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사업명이 두 글자이면서 실적이 전체 실적의 평균을 초과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 고급 필터. 고급 필터랑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을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조건이 뭔지 확인해야죠, 문제에서. 사업명이 두 글자야? A 조건. 실적이 전체 실적 평균을 초과해? B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A 조건이랑 B 조건이 AND 느낌으로 연결됐나요? OR 느낌으로 연결됐나요? 얘는 이면서니까 AND 느낌으로 연결됐죠? 그럼 보기에서 다른 행에 있으면 틀린 겁니다. 그렇죠? 다른 행에. 그런데 얘는 다행히도 전부 다 AND 조건으로 다 연결됐네요. 그러면 두 글자이면서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별이 있고 물음표가 있다고 했습니다. 별은 뭐라고 했어요? 글자 한 글자를 얘기한다고 했고, 별은 모든 값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은 4번 안 돼요. 별이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을 지우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조건 볼까요? 사업명이 는 물음표 두 글자야? 는 물음표 두 글자야? 렌이라는 함수를 써서 두 글자야? 자, 그쵸?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실적이 전체 평균을 초과해? 라고 했으니까 실적이 이 전체 실적의 평균을 구하고 크다? 1번 맞죠? 그쵸? 그런데 두 번째는요, 여기에 연결연산자를 써서 B2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바로 쓰잖아요. 내가 선택한 80이 크거나 같다 평균 이상이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문자열로 구분해서 붙여 넣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그러면 1번이랑 3번 중에 사업명이 두 글자라고 했으니까 렌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는 2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요. 뭐가 잘못됐나요? 우리가 실기에서 할 때요. 고급 필터 1번 문제, 1번에 1번 문제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조건식을 만들어서 true나 false로 만들 때 조건은 true야? false야? 이런 식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왜 우리는 필드명이 true나 false 참고지수 나눌 때는 필드명을 그대로 써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실적을 기준으로 내가 이 값을 찾는 건 맞는데 지금 사업명에서 내가 선택한 이 문자가 두 글자야? 맞아. yes. true. false. 틀려. false. 이거는요. 사업명이 되면 안 되고 조건이 돼야죠. 그죠? 그럼 조건명, 조건 사업명, 조건 사업명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필드명이랑 같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내가 조건이 두 글자, 물음표 두 글자로 해당하는 친구들, 그리고 실적에 초과되는 애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연속된 셀 범위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셀을 선택한 후 우리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로 우리 많이 했잖아요. 배열 함수 할 때.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마지막 셀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 있겠죠. 2번도 맞고 첫 번째 셀을 클릭한 후 F8을 누르고요. 밑으로 내리면 영역들이 선택이 되면서 선택이 되어져요. 1번, 2번, 3번이 맞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르면 선택은 안 되고요. 그 선택된 범위의 끝으로 가죠.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값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4번이 정답이고
그리고 내가 데이터가 입력이 돼 있으면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범위에서요, 컨트롤 시프트 8을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 영역들이 다 선택이 되네요. 그쵸? 정답이 4번이고. 자, 26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쵸? 3번에 1번에 피벗 테이블 갖고 올 때 사용을 한 겁니다. 옳지 않은 거래요. 텍스트 파일은 구분 기호나 일정 너비로 분리된 모든 열을 엑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부 열만 가져올 수는 없다. 1번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우리 맞출 수 있겠죠. 그쵸? 정확히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서 쉼표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열 선택, 건너뛰기 이거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필드만 갖고 올 수 있었잖아요. 그쵸? 아니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데이터 편집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열만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그쵸? 자, 그럼 2번, 3번, 4번은 다 옳은 겁니다. 문제 답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XS 파일은 표, 피벗 테이블, 워크시트, 특정 위치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다. 웹상의 데이터 중 일부를 워크시트로 가져오고 새로 고침을 이용하여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을 이용하면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죠. 1번이 잘못됐고요. 27번. 찾기 및 바꾸기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찾을 내용에 별, 수정, 별이라고 했어요. 이 별, 수정, 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별은 모든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수정이 들어간 모든 값이에요. 바꿀 내용에 별, 변경, 별로 입력을 하고 모두 바꾸기 단추를 누르면 수정이라는 모든 글자를 별, 변경, 별로 바꾼다. 얘는요, 1번이 틀렸어요. 수정이 포함된 모든 글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는 A 곱하기 B일과 같은 수식을 검색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선택한 후 찾을 내용에 A 물결 곱하기 B로 입력한다. 이것도 처음이네요. 자, 3번. 찾을 내용과 바꿀 내용은 입력하지 않고 찾을 서식과 바꿀 서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내용 말고 서식을 찾아서 서식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셀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한 데이터를 찾으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찾기 단추를 클릭한다. 네, 컨트롤 F를 눌러서요. 여기에 보면 옵션을 누르면 찾기와 바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식과 서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시트 통합 문서, 행, 열 기준, 찾는 위치, 수식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앞에 찾기를 눌렀을 때 Shift를 누르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찾았던 내용에서 다시 검색을 하겠죠. 자, A 곱하기 1, B1과 같은 수식을 검색하려면 찾는 위치를 수식으로 선택한 후 는 A1에서 곱하기 B1로 입력한다. 2번도 맞대요. 이렇게 입력을 해준대요. 요거는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날짜 데이터의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래시를 이용하여 연월일을 구분한다. 맞아요. 날짜의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현재 연도가 추가된다. 맞습니다. 현재 연도가 입력이 되겠죠. 그렇죠? 날짜의 연도를 두 자리를 입력할 때 연도가 30 이상이면 1900년대로 인식하고 29 이하이면 2000년대로 인식한다. 이거는 엑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버전이 되면 뭐 2040년이 되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요 부분 맞습니다. 30 이상이면 1900년대 사람, 2000년대는 29 이하이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29년 3월 27일, 30년 3월 27일, 그래서 1900년대, 200년대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네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현재 날짜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세미콜론이요. 현재 날짜가 입력이 되고, 요 위에 거는 좀 잘못됐어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누르면 이제는 입력이 안 돼요. 윈도우
엑셀 97 버전에서는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입력이 안 되네요. 시간은 따로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now라는 함수를 쓰면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뿅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잘 실행이 안 되네요. 요거는 빼버려야겠어요. 자,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1번 계열 옵션에는 간격 너비가 0%로 돼 있다. 간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차트를 기준으로 요 간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0%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띄어져 있잖아요. 0에서 500%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격 너비가 0으로 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청량리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고 왕십리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 차트가 서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간격 너비가 없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간격 너비가 올라가면요 이게 서로 떨어지겠죠. 1번이 잘못됐고 법내 표지 없이 데이터표. 법내 표지 여기 안에 있는 파란색, 주황색, 회색에 해당하는 법내 표지가 없잖아요. 2번은 있고요. 1월, 2월, 3월 계열에 오차막대 들어있고 1분기 합계 계열은 보조축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거는 자 1번과 4번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1분기 합계의 값이요 19만, 20만, 17만, 17만이고 얘네들의 1월달, 2월달, 3월달은 이것들이 합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차트가 6만, 7만, 뭐 5만 5천, 6만 여기 안에서 머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차트는 잘못 그려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려져 있을 거예요. 위쪽으로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조축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보조축 표시를 안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부분에서 간격 너비랑 계열 겹치기 이 부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4번, 1번, 4번이 헷갈릴 것 같네요.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기준으로, 구경수를 기준으로 계열 겹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계열 겹치기를 내가 빼기 100으로 하면 얘네들은 계열을 기준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쵸? 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의 수치를요 내가 올리면 어떻게 되나 볼게요. 0으로 하면 얘가 0으로 가서 계열 겹치기가 0으로 하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얘를 100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 봐보세요. 100으로 올리면 이렇게 다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빼기는 떨어지는 거고 플러스는 붙여지는 겁니다. 여기 또 간격 너비가 있는데 간격 너비를 기준으로요. 내가 간격을 0으로 했을 때랑 간격이 하나도 없죠? 국어와 영어와 이 간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올리면 올릴수록 이 간격의 너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500까지 간격 너비는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계열 겹치기가 0%로 돼 있고 만일에 계열 겹치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계열이 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열 겹치기가 100으로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요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격 너비는 지금 얘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죠? 0에서 500까지 할 수 있는데 500이라고 돼 있으면요.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0으로 돼 있으면 서로의 간격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식 코드를 셀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한 경우 입력 데이터와 표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샵의 물음표의 짝대기 물음표는요 정수를 기준으로 분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3이 오고 그 다음에 물음표는 100분의 75가 되니까 약분이 되니까 4분의 3으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0 쉼표 00 샵 쉼표잖아요. 그럼 이거는 천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 있고 1의 자리에서 쉼표가 달려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천단위 구분 쉼표가 생기니까 여기 값에서 천단위만큼 사라져요. 근데 얘가 반올림이 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빼기 6이 7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의 표시 형식이 음수로 돼 있고 0은 다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0,007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인데 이거 우리 그 사용자 정의 매크로 문제 하면서 이 부분 했잖아요. 곱하기가 있고 기호가 나오면 사용자 지정 서식에서 내가 이 셀의 너비만큼 곱하기 뒤에 나오는 기호가 표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별이 있고 빼기가 이렇게 이어져서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양, 0 기준으로 양수일 때는 화살표 위로 샵 숫자가 오고 음수일 때는 화살표가 거꾸로 되고 숫자가 오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0. 그러면 6, 7, 8, 9 음수니까 밑으로 해서 보여지면 되겠죠. 정답이 3번이고요. 이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31번 매크로 편집 및 삭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할 매크로를 선택하고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할 수 있다.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통합 문제 있었잖아요. 통합의 범위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편집 눌러서 매크로에 들어가서 범위를 바꿔줬었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1번은 일단 지울 수 있고 Alt F8 키를 눌러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실행하면 매크로를 수정할 수 있다? 아니요. Alt F8은요. Alt F11은 뭐예요?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 풀 때 비주얼 베이직을 여는 거였잖아요. Alt F8은요.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를 여는 게 아니라 매크로 대화 상자, 매크로가 저장되어 있는 편집과 옵션 해당하는 버튼이 있는 매크로 대화 상자를 여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2번이 일단 틀렸고요. 퍼스널 엑셀 SB 파일을 삭제하면 통합 문서에 있는 모든 매크로를 삭제할 수 있다.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서 삭제할 매크로의 코딩 부분을 범위로 지정한 뒤 딜리트 키를 눌러 여러 매크로를 한 번에 삭제할 수 있다. 그쵸? 한 번에 그냥 매크로 된 부분을 다 선택을 하고 지우면요. 매크로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식의 결과로 부사장을 출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셀이라는 함수가 나왔고 타입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오프셋이라는 함수가 나왔고 추주랑 인덱스랑 매치 함수는 우리가 좀 알고 있는 함수잖아요. 셀이라는 함수는 여기 설명을 보시면요. 내가 선택한 이 셀을 기준으로 형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의 값을 읽어와 라고 하면 B3셀이라는 이 범위를 넣어주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3이라는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로우가 아니라 컬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라는 값을 불러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3이니까 value 1, 2, 3에 해당하는 C4의 값을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영업사원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 choose type B4라고 했어요. 타입은 내가 들어간 B4 셀에 들어가 있는 얘의 유형을 읽어오는 거예요. 고봉주니까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을 읽어오는 거예요. 타입이라는 함수는 내가 여기에 값을 집어넣으면요. 여기에 값이 숫자의 경우는 1, 문자의 경우에 2, 4, 16, 64 이렇게 반환을 하는데 고봉주라는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두 번째 C3에 해당하는 부사장이라는 값이 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나왔지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프셋이라는 함수는 내가 범위, 지정 셀을 기준으로 행렬, 높이, 너비 순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1부터 A6까지 이 범위 안에서 나는 얘는요, 내가 선택한 시작하는 요 부분에서 00 좌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렬 순으로 2,2라고 했으니까 밑으로 한 칸, 두 칸, 그리고 옆으로 한 칸, 두 칸이니까 부사장이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의 값이 1,1이라고 있잖아요. 2, 2, 1,1. 그러면 높이, 너비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1행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부사장에 해당하는 값이 선택이 되니까 얘는 부사장이 되겠죠. 그쵸? 인덱스에 매치 함수를 썼어요. A2부터 D2까지 집어넣었어요. A2부터 어디까지? D6까지. 여기에 범위를 선택을 했네요. 그쵸? 여기에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하고 매치의 A3셀을 기준으로 102를 찾아줘. A2부터 A6까지. 그러면 얘는요. A2부터 A6는 102가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2,3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하나, 둘, 셋 부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답이 1번이고 2번, 3번, 4번은 부사장의 값을 갖고 오네요.
이 부분이 되게 좀 그렇긴 하네요. 쓰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프셋이라는 내가 범위를 A1부터 A6까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처음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0,0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부터 11 좌표였잖아요.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인덱스를 씌우면 여기가 11이 되는 거고, 그 오프셋을 씌우면 내가 선택한 이 범위를 기준으로 00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2,2라고 했으니까 한 칸, 두 칸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도 한 칸, 두 칸이 가야 되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부사장이 표시가 되고, 여기서 높이와 너비에 해당하는 11이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사장이 되는 거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A3셀 102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쵸? 102를 찾으라고 했는데 어디서 찾으라고 했냐면 A2부터 A6까지 이 범위에서 정확한 값을 찾으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3에 해당하는 좌표, 인덱스의 좌표잖아요. 근데 인덱스의 좌표가 A2부터 D6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에서 2,3이니까 하나, 둘, 셋이니까 부사장이 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부사장을 표시를 하는 거고, 얘네는 아까 영업사원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셀 타입이라는 이 함수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왔다면 여기서 엑셀을 열어서 볼 수는 없으니까 되게 좀 까다로운 문제지만 여기서 조금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해결이 됐다면 사실은 2번, 3번, 4번은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좀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눈으로 푸는 계산 문제네요. 그쵸? 스몰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요. 컬럼, C3이라고 했어요. 컬럼 C3. 그러면 컬럼은 영어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C니까 얘도 3이네요. 똑같이 3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줘 라고 했으니까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70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쵸? 얘는 7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A1부터 B3 영역에서 A1부터 B3 영역 여기에서요. 자, 에버리지 값을 구하래요. 1, 2, 3, 4, 5의 평균은 6, 12, 15. 5로 나누니까 3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찾으면 얘는 뭐가 될까요? 10, 20, 30. 얘는 30이겠네요. 그쵸? 그럼 3번 문제를 해결하면 이 정답이 나옵니다. 라지라는 함수, 로. 얘는요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무슨 얘기? 행 값을 읽어오니까 얘는 첫 번째 큰 값을 찾아요. A1부터 B3까지. 얘는 70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얘는 아까 3이라고 했고 A1부터 C3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90, 80, 70이니까 얘도 70이 되겠죠. 정답이 2번이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트 보호는 통합 문서 전체가 아닌 특정 시트만 보호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시트 보호를 하면 이 시트에 해당하는 게 보호가 되는 거고, 통합 문서 보호는요 전체가 보호되는 거예요. 공통된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 및 병합할 수 있다. 공유된 통합 문서는 맞겠죠. 통합 문서 보호 설정 시 암호를 지정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3번은요 시트 보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통합 문서 보호는 시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시트 안에 데이터 입력 및 편집은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시트를 삭제하거나 이런 걸 못하는 거지 입력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시트 보호랑 또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3번이 틀렸고, 사용자가 워크시트를 추가, 삭제하거나 숨겨진 워크시트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통합 문서의 구조를 잠글 수 있다. 1번, 2번, 4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35번. 부서마다 직위별로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하려고 한다. B17셀에 입력된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지금
배열함수를 구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서명이 영업부고 직위가 부장인 뭐에? 종합점수의 합계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두 개인 썸을 사용하든 썸과 if를 사용하든 배열 수식 공식이 써져야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범위는요. 종합점수의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2부터 23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2부터 23은 다 동일하네요. 썸 if 일단은 1번은 아니고요. 그쵸? 조건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 배열함수 수식 밑으로 잠그고 옆으로 잠그고 이 부분이 다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A17 영업부인 경우에 내가 밑으로 당길 때 총무부, 홍보부가 돼야 되잖아요. 옆으로 당길 때는 빈칸, 빈칸, 빈칸이니까. 그럼 A17을 기준으로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밑으로 당길 때는 총무부, 홍보부가 돼야 되고 가장 대리를 구할 때는 변하면 안 되니까 3번이 맞겠죠? 부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당길 때 가장 대리가 돼야 되고 밑으로 당길 때 빈칸 빈칸이니까 3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함수 문제는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밑으로 당길 때 옆으로 당길 때 변하냐 안 변하냐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묻는 문제. 자, 36번이요. 다음 중 셀에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수식에서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일단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그쵸?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자,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하여 수식을 입력한 후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선택한 영역의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우리 이거였잖아요. 내가 범위를 선택하고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수식을 입력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거. 2번은 일단 맞고요.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F9를 누른다. 내가 수식을 입력하고 Alt F9를 누른다. F9 키를 누른다.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내가 얘를 F9를 누른다. 바로 그냥 계산이 되네요. 그죠? F9를 눌러. Alt9가 아닙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내가 이렇게 넣어서 Alt9를 누른다. Alt9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냥 Alt9를 누른다. 그래서 얘가 3번이 틀렸네요.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 등의 논리값, NA 같은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다. 자, 정답이 3번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아리까리하네.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합 문서의 그러면 3번이 틀렸으니까 1번, 2번, 4번이 맞는 얘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수식에서 여러 워크시트에 있다고 했으니까 통합 같은 부분에서 내가 다른 워크시트의 값들을 갖고 오려고 해요. 시트 2로. 그러려면 3차원 다른 워크시트에 있는 값들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차원 참조를 이용한다 라고 설명을 해 놓은 것 같고 2번은 우리 지울 수 있고 그쵸? 자, 3번 같은 경우에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F9 키를 누르는 겁니다. Alt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내가 이 문제에 Alt9가 정답이 아니야. 정확히 정답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거나 보기 두 개를 지울 수 있는 문제로 분류가 되겠죠. 그렇죠? 자, 배열 상수에는 숫자나 텍스트 외에 true, false 등의 논리값 또는 NA와 같은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37번 보기 탭의 창 그룹의 각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새 창을 클릭하면 새로운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된다. 이거는요, 새 창을 누르면 지금 보기에서 새 창을 누르면요, 지금 보고 있는 새 창이 복사돼서 하나가 더 띄어지는 거예요. 1번이 잘못됐습니다. 모두 정렬은 현재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 바둑판식, 계단식, 가로, 세로 등 4가지 형태로 모두 정렬. 요렇게 띄워주네요. 그죠? 요렇게 띄워주는 형태로 배열한다. 숨기기는 현재 활성화된 통합 문서 창이 보이지 않도록 숨긴다. 그래서 여기 숨기기를 누르면 이렇게
보여지고 숨기기 취소를 누르면 다시 생기네요. 그쵸? 나누기를 클릭하면 워크시트를 최대 4개의 창으로 분할한다. 나누기. 그러면 이렇게 분할해서 이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을 없앨 수도 있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두 분할로 보일 수도 있고 좌우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빈 통합 문서가 표시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통합 문서 창이 복사돼서 표시가 된다. 자,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상태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엑셀의 상태 표시줄은요, 여기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여기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태 표시줄에서 워크시트의 보기 상태를 기본 보기,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중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맞고요. 상태 표시줄에는 확대 축소 슬라이드가 기본적으로 표시된다. 기본적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쵸?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표시줄의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셀의 특정 범위에 대한 이름을 정의할 수 있다. 얘는요, 잘못됐어요. 이름을 정의하는 부분은 내가 선택을 하고 여기 이름 표시줄에 이름 상자에 정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상태 표시줄에 이름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해서 이름 정의라는 건 없잖아요. 내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이름 정의는 있어도 상태 표시줄에는 있지 않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상태 표시줄은 현재의 작업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표시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면 기본적인 정보들이 표시가 되네요. 그쵸? 정답이 3번이고요. 39번. 다음 중 차트의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와 연결된 워크시트의 데이터에 열을 추가하면 차트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1번 맞아요. 연결된 워크시트라고 했잖아요. 차트의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거기에 값이 입력이 되지만 연결된 워크시트는요, 다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차트에 반영이 돼요. 차트 크기를 조정하면 새로운 크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차트 내의 텍스트 크기 등이 자동으로 조정된다. 아까 우리 차트 그린 게 있었는데 여기 부분에서 차트를 줄이면요, 자동으로 크기들이 조절이 돼서 이렇게 뿅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차트에 적용된 원본 행위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차트에 적용된 원본 데이터 행위나 열을 숨겨도 차트에는 차트에 반영이 되겠죠. 열을 내가 숨겼어요. 영어를 숨겼어요. 그럼 영어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반영이 되죠. 데이터 계열 순서가 변경되면 범례의 순서도 자동으로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차트는 원본 데이터를 반영하므로 원본 데이터의 행위나 열을 숨기면 차트에서도 반영되어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1번, 2번, 4번.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연결된 워크시트라서 그래요. 자, 40번이요. 다음 중 엑셀 인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만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차트 영역 서식 대하상자에서 개체 인쇄의 체크를 해제한다. 차트 영역 서식에 속성에 개체 인쇄를 해제를 하면요, 차트는 인쇄가 안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인쇄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차트 부분이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시트에 표시된 오류값을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에서 셀 오류 표시를 공백으로 선택한다. 인쇄 내용을 페이지 가운데에 맞춰 인쇄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에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을 인쇄한다. 3번이 틀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서 가운데 맞춤이면 여백에서 우리가 가운데 맞춤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바꿔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설정을 해야지 문서에 맞게 배열 조정이라고 하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좀 안 맞게 구성이 된 거고요. 인쇄되는 모두 페이지의 특정 행을 반복하려면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 인쇄에 반복할 행을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쵸?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에 표시된 부분에 셀 오류 표시에 공백으로, 2번은요 시트에 표시된 오류 값을 제외하고 인쇄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설정 대하상자에 셀 오류 표시를 공백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일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요.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뭐 외우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액세스에서 첫 시간에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 그 테이블들의 필드를 설정을 하고요. 그 필드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필드가 있으면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데이터 시트 보기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밸류 값들을 입력을 했어요. 그쵸? 요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에서 이게 필드고 여기 있는 게 필드고 여기 있는 필드 명에 해당하는 밸류 값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같은 행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같은 행에 있는 값을 레코드라고 불렀어요. 그쵸? 레코드라고 불렀습니다. C가 빠졌네. 레코드라고 했어요. 얘네들은.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한번 보자고요. 테이블, 데이터들의 행과 열로 표현한 것으로 투플과 집합, 투플의 집합. 그러니까 이러한 레코드들의 투플은 레코드라고 합니다. 이게 레코드들의 집합을 테이블이라고 해요. 투플은 뭐냐면 테이블의 행을 구성하는 개체의 레코드로 여러 속성들의 묶음. 맞죠? 필드 하나의 테이블에 성별, 이름, 나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레코드는 한 사람에 해당하는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테이블이. 투플은 이거 하나의 레코드를 투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속성은 뭐냐면 테이블을 열을 구성하는 항목 필드로 요거를 얘기하겠죠. 필드가 있고 우리는 액세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디자인북에 들어가서 각 필드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설정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속성, 테이블의 열을 구성하는 항목 필드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작은 논리 단위이다.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의 속성에 예를 들어서 성별의 도메인, 성별이라는 값이 있으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 여를 골라 쓸 수가 있잖아요. 그걸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고,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데이터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의 데이터 타입이 정의되어 구체적인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 것. 이거는 좀 여기 테이블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차수라고 해서 속성의 개수, 이 필드들이 몇 개 있는지, 그 다음에 기수라고 해서 투플의 레코드의 개수들이 몇 개 있는지 이 부분들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액세스를 잘 하려고 하면 필드랑 밸류랑 잘 구분을 하고 레이블이랑 텍상자를 잘 구분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볼게요. 도메인은 하나의 트리뷰트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 값들의 집합이다. 도메인에 들어가는 성별이라는 속성이 있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얘기한다고 했죠. 한 릴레이션에 포함된 투플들은 모두 상이하며 투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투플이 상이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투플 사이에는 레코드 단위로 우리가 정렬을 내림차수, 오름차순에서 정렬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투플들이 서열이 매겨져서 순서가 있는 건 아니죠. 2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투플은 순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플의 수는 카디널리티, 투플의 개수를 얘기하고 어트리뷰트 수는 디그리로 표시된다. 차수로 표시된다. 이렇게 또 영어로 나오면요. 이게 우리가 이거 한번 봤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플의 수는 카디널리티, 애트리뷰트는 디그리로 표시한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읽어두시고요. 애트리뷰트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 단위이며 파일 구조상의 데이터 필드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풀 수 있지만 근데 만일에 투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정답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좀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죠. 자, 42번이요. 다음 중 입력 마스크 설정에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입력 마스크 기호잖아요. 그렇죠? 9, 소문자로 변환? 일단 틀렸죠. 우리는 뭐였어요? 공구 샵이 있었고 9 샵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샵은
0은 필수고 굿샵은 선택인데 0은 항상 써줘야 되고 굿샵은 선택이 안 써도 되지만 샵은 더하기 빼기 기호를 함께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소문자로 변환한다는 건 뭐예요? 작다라는 기호잖아요. 숫자나 공백을 입력받도록 설정. 이거는 크다,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얘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4번이네요. L, 레터의 약자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영문자 한글만 입력받도록 선택하는 부분들. 그래서 입력 마스크는 우리가 실기하면서 좀 많이 다뤘던 부분이고 우리는 공구샵이랑 L 물음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AA는 안 나오는 이유는 얘는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크다 작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를 입력 또는 삭제 시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적 의미는 얘는 정규화라고 합니다. 정규화. 그래서 정규화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데이터를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테이블의 불일치 위험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추가 갱신, 삭제 등 작업에 이상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게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화, 순서화, 추상화. 정규화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관계 편집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1번에 3번 문제에 관계를 편집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대 다로 맺거나 1대 1로 맺거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구성하는 어느 한쪽의 테이블 또는 필드 커리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조인 유형을 내부 조인, 왼쪽 우선 외부 조인, 오른쪽 우선 외부 조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우리가 테이블을 열어서 선을 연결을 해서요. 설정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프트 조인이냐, 라이트 조인이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선택한 경우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와 관련된 레코드 모두 삭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3번은 우리 확실히 지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했던 부분이니까. 관계의 종류를 1대 다대다, 1대1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관계의 종류는요. 다대 다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이블에 기본키가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제품 테이블을 만들고 판매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제품에 있는 이 제품 코드를 기준으로 판매 테이블에 얘가 연결이 돼서 1대 다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대 다가 안 돼서 4번이 오답이고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45번이요. 다음 중 테이블 필드 속성 설정 시 테이블의 필드 속성입니다. 사용하는 인덱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실기할 때 인덱스를 중복 가능할까요? 중복 불가능으로 할까요? 인덱스 설정할까요? 이 부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인덱스를 설정을 하면 레코드의 검색과 정렬 속도가 빨라진다. 인덱스로 돼 있으면요. 검색이 편리하겠죠. 그렇죠? 세개인으로 설정이 되는 거니까. 인덱스를 설정하면 레코드의 추가, 수정, 삭제 속도는 느려진다. 자, 1번은 그런데 2번은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검색할 때는 검색과 내가 이거를 뽑아내는 거는 빨라지지만 인덱스를 설정을 하면요.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겠죠. 이게 들어가는 항목들은 인덱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인덱스로 분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부분에서는 좀 인덱스 설정이 되면 느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형식이 OLE 개체린 필드에는 인덱스를 설정할 수 없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불러오는 OLE 개체에서는요, 인덱스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덱스는 한 개의 필드에만 설정 가능하므로 주로 기본키에 설정한다. 아니요, 인덱스는요, 두 개, 세 개 하면 됩니다. 인덱스는 여러 개의 필드에 설정 가능하며 기본키는 자동으로 인덱스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46번 다음 중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설정 가능한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전부 다 디자인 보기로 풀었잖아요. 테이블 디자인 보기로 열었습니다. 그렇죠? 폼 필터를 적용하여 조건에 맞는 레코드만 표시할 수 있다? 폼이 아니잖아요.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폼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려지고 이 폼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정렬을 할 때는 폼에 정사각형 눌러서 속성을 열어서요.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에 써줬잖아요. 그래서 1번이 좀 잘못된 부분이고 2번, 3번, 4번은 옳은 거죠? 필드의 설명에 입력된 내용은 테이블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태 표시줄에 설명된다. 설명에 입력을 해놓으면 상태 표시줄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 표시 속성은 텍스트 상자, 목록 상자, 콤보 상자 중 선택할 수 있다. 우리 조회 속성으로 바꿔서 텍스트, 목록, 콤보 상자로 바꿀 수가 있었죠. 한 개 이상의 필드를 선택하여 기본 키로 설정할 수 있다. 자,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계가 설정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커스터머 테이블에는 고객 번호가 1004인 레코드만 있고,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고객 번호가 1004인 레코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에는요, 캐시라는 작가 이름만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들어있어요. 다음 중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 가능한 SQL 문이라고 있어요. 인서트 인투는 삽입하는 거잖아요. 아티스트 테이블에 value 에이스 한국 너널, 그래서 이름이 에이스고 국적이 한국이고 값이 없는 생일과 사마귀는 입력하지 않은 에이스와 한국은 입력할 수가 있죠. 그쵸? 1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맞아요. 자, 2번은요. 인서트 인투 신타라는 테이블에 고객 번호 작가 이름을 집어넣는데, 자, 신타라는 테이블에 작가 이름 아티스트예요. 작가 이름이란 에이스가 들어있나요? 아직 입력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값이 없으니까. 캐시라는 값이면 모르겠지만 얘는 에이스라고 들어가 있어서 입력할 수가 없고, 인서트 커스터머에 고객 번호, 고객 이름을 입력을 하는데 value 1004를 입력을 한대요. 자, 내가 고객 번호에 1004라는 레코드가 있어서 기본 키로 달려 있잖아요. 그럼 1005로 써야죠. 그쵸? 중복해서 입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이름은 에이스로 입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1004가 있기 때문에 입력할 수가 없고, insert into 신타에 value 1234 cat u라고 입력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타라는 테이블에 입력을 할 건데 고객 번호에 해당하는 1234가 커스터머 안에 있나요? 1004뿐이 없다고 했잖아요. 1234를 아직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겠죠. 여기엔 작가 이름은 아티스트에서 가니까 입력할 수가 있겠고, 작품 종류는 유아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작품 종류는 우리가 입력을 해주는 거니까 유아라고 입력할 수 있는데 1, 2, 3, 4 요 부분은 기본 키이기 때문에 커스터머에 있는 값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인서트 인트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 좀 잘 매칭해서 보시고요. 에이스 한국 널이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값은 입력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48번이요.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여 아래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select average 나이 필드의 평균을 구한다고 했어요. 학생 테이블에서. 그쵸? 그런데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나딘 전공이 수학이야? 회계야? 수학과 회계가 아닌 친구들의 뭐요? 전공이 수학과 회계가 아닌 친구들의 나이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사 20일, 국사 30일, 회계와 수학. 국사에 해당하는 평균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0일과 23, 평균을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 그러면 21, 40, 44, 44에 31, 44에 31, 75, 얘를 3으로 나누면 25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보너스 문제네요. 그쵸? 수학과 회계가 아닌 애들 전공에서 학생 테이블로부터 나이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25가 되고, 자, 49번이요. 아래와 같이 조회할 고객의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검색하는 매개변수 쿼리를 작성한다. 그러면 우리는 조회할 최소 나이 입력을 20이라고 쓰면 20에 해당하는 애들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조회할 최소 나이를 입력받아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대가로에, 이거는 다른 거 볼 필요 없네요. 전부 다 작거나 같다고. 대가로, 큰 따옴표, 중가로, 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매개 변수 커리는 대가로로 해서 물음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 50번이요. 이벤트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txt 재고 수량 자변이 결과인데 txt 입고량에서 txt 총 주문량을 뺐어요. 그쵸? 입고량에서 주문량을 빼니까 txt 재고 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docmd, 오픈 레포트. 리포트를 여는데 제품별 재고 현황, 앱뷰, 디자인 형식으로 열라고 했어요. 그쵸? 제품별 재고 현황 리포트를 디자인 보기로 열 때 조건이 뭐예요? 제품 번호는 CMB 조회에 해당한 애들만 디자인 보기로 열어줘. 이거잖아요. 그쵸? CMB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CMD 재고를 클릭했을 때 일단 맞고, TXT 재고 수량 컨트롤에는 TXT 컨트롤에 표시되는 값에서 TXT 주문량을 뺀 값으로 표시돼요. 2번도 틀리고, 그쵸?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즉시 프린트로 출력된다? FBO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 보기로 열으시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제품별 재고 현황 보고서가 출력될 때 제품 번호의 값이 CMB. 1번, 2번, 4번을 우리가 지울 수 있고 3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작성을 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 자, 51번이요. 커스터머 테이블을 참조하여 아래 SQL문을 실행한 결과로 옳은 것은, select count 별은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그죠? count 별은 XS에서 무조건 개수를 세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세냐면 select distinct city from customer. 커스터머 테이블로부터 city에 세는데 이 부분의 포인트는요, distinct예요. distinct. 우리가 내림차순, 오름차순 할 때는 city 대샹트, ASC. 대샹트는 내림차순, DSC. 오름차순은 ASC라고 해서 필드명 뒤에다 써줬잖아요. 근데 distinct라는 건 뭐냐면요, 중복된 값을 한 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가 select distinct city라고 하면 city를 불러오면 얘네들이 다 불러와지는데 앞에 필드명 앞에 distinct가 붙잖아요. 그럼 중복된 값을 제외하고 불러오는 거예요. 부산, 서울, 서울, 부산, 대전, 서울, 강주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부산이랑 서울은 중복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한 번만 불러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산, 서울, 대전, 강주, 인천. 그럼 얘는 5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distinct는요, 필드명 앞에 붙는 거. 요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림차순, 오름차순은요, 필드명 뒤에 붙는 거. 대샹트는 내림차순, DSC. 오름차순은 ASC. 자, 52번. 다음 중 보고서에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태 표시줄 텍스트 속성은 컨트롤을 선택했을 때 상태 표시줄에 표시할 메시지를 설정한다. 맞죠? 컨트롤 원본 속성에서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 이름은 큰 따옴표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함수나 수식 사용 시 문자는 작은 따옴표, 필드명이나 컨트롤은 큰 따옴표로? 아니요. 문자는 큰 따옴표로 구분을 하고 필드명은 대괄호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때 생각나시나요? 우리는 총 5페이지에 2페이지 하면 2 짝대기 5라고 쓸 때 우리는 그 수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페이지, 페이지즈라고 바꿀 때는 대괄호, 필드명을 불러올 때는 대괄호, 그리고 문자열을 연결할 때는 큰 따옴표로 했잖아요. 2번이 틀렸고요. 사용 가능 속성은 컨트롤에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설정한다. 사용 가능 속성은 컨트롤에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설정한다. 탭 정지. 포커스와 탭 정지가 안 되는 거는 기타의 탭 정지 속성에 예, 아니요 라고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내가 선택한 그 부분에 그 컨트롤에 사용 가능 속성 컨트롤에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여부, 여기서 아니요라고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포커스가 요거는 이 컨트롤은 사용하지 않음입니다 라고 설정이 되기 때문에 얘는 설정이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겠죠?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은 데이터가 이전 레코드와 같을 때 컨트롤의 숨긴 여부를 설정한다. 형식의 밑에서 7번째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2번이고요. 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에서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이용한 페이지 번호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있는 부분이 표시가 돼 있으면 이 문제는 풀기가 쉬운데 이렇게 글로만 설명이 돼 있으면요 사실은 뭐 헷갈려요. 이게 이 말 같고 저게 저 말 같으니까. 첫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거나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다. 여기 첫 페이지에만 페이지 번호 표시,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메뉴에. 페이지 번호 표시 형식을 페이지 위쪽, 아래쪽, 페이지 양쪽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페이지 위쪽, 아래쪽인데 페이지 양쪽 이렇게 하나를 첨가해 놓으면요 되게 아리까리해요.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2번을 선택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페이지 번호 형식을 n페이지와 nm페이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페이지 번호를 표시를 위한 수식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페이지 번호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페이지 번호 표시를 위한 수식이 입력된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이거를 설정을 할 때요, 페이지 텍스트 상자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디자인 모드에.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1번, 3번을 지울 수 있다 하더라도 2번, 4번에서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페이지 양쪽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또 2번이라고 정확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5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서류 봉투에 초대장을 넣어 발송하려는 경우 우편물에 사용할 수신자의 주소를 프린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보고서는, 레이블 보고서가 되겠죠? 레이블에 우리는 이름표를 작성하고 주소를 작성하고 프린트로 뽑아서 우리는 하나씩 스티커 붙여가지고 보내면 되겠죠? 업무문서 양식 보고서, 우편 엽서 보고서, 크로스텝 보고서보다는 레이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업무상에서 우편물을 이제 잘 보내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편물을 보내야 될 상황에는 레이블 보고서를 사용을 해서 갖고 와서 주소를 입력하고 프린트를 뽑으면 되겠죠. 레이블 보고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폼을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2번에 1번에 폼 완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컨트롤 마법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마법사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레이블 컨트롤은 마법사를 이용한 만들기가 제공되지 않으며,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후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추가된 레이블 컨트롤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지정하는 이름인 중복 설정이 가능하다? 3번이 틀렸네요. 2번이 좀 아리까리한다지만 3번 보기를 봤을 때 이름은요 중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매크로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의된 이름은 중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왜 새 폴더 1, 새 폴더 2 이런 식으로 이름은 중복되지 않고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3번이 잘못됐고요. 단추 컨트롤은 명령 단추 마법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매크로 함수를 제공한다. 네, 그러니까 단추 컨트롤 안에 폼 종료, 폼 실행, 뭐 이렇게 종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정답은 3번이요. 2번 다시 읽어볼게요. 레이블 컨트롤은 마법사를 이용한 만들기가 제공되지 않고, 레이블 컨트롤을 추가한 후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레이블 컨트롤은 다시 사라집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중 폼의 모달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기출문제 풀 때 모달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쇼핑몰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알바생을 썼는데 폼을 하나 띄워놓고 여기에 그냥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입력하는 버튼 만들어 놓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폼을 그냥 열어놓으면 그 알바생이 이거 뭐지, 레코드 원본이 뭐지? 라고 확인을 하고 우리 사장님이 갖고 오는 물건들이 얼마에 어디서 얼마의 이윤을 남기네? 이런 것들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폼에 모달 속성을 예라고 해놓으면요, 내가 이 폼을 열어놨을 때는 다른 작업을 못하게 잠금이 돼요. 그래서 모달은 폼이 열려있는 동안 다른 개체를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폼이 열려 있는 경우 다른 화면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고요. 이게 틀린 답이고, 비주얼 베이직 코드를 이용하여 대화 상자의 모달 속성을 지정할 수 있다. 맞죠? 폼이 모달 대화 상자이면 디자인 보기로 전환 후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전환이 가능하다.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의 작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모달로 설정이 돼 있으면 개체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디자인 보기로 가서 다른 설정하는 건 괜찮겠죠?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의 작성이 가능하다.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중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에 포함할 필드가 모두 한 테이블에 있는 경우 해당 테이블을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 맞겠죠? 둘 이상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커리를 만들어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한다. 맞죠? 보고서 도구를 사용하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보고서가 생성되므로 매우 쉽고 빠르게 보고서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고서 마법사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커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보고서를 만들어줘 이렇게 했잖아요. 보고서 마법사를 이용하는 경우 필드 선택은 여러 개의 테이블 또는 하나의 커리에서만 가능하며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다. 데이터 그룹화 및 정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하나의 커리에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다. 테이블 여러 개에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테이블에서 내가 필요한 필드 갖고 오고 그 선택을 커리로 바꿔서 커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고 와서 만들 수가 있어요. 4번이 틀렸습니다. 58번이요. 분할 표시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분할 폼이라고 있어요. 기본 폼 안에 기본 폼이 있으면 여기 안에 우리 폼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검색하는 내용들을 필터링 되게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분할 폼 표시는 만들기 탭의 폼 그룹에서 기타 폼 분할을 클릭하여 만들 수 있다. 분할 표시 폼은 데이터 시트 보기와 폼 보기를 동시에 표시하기 기능이며 이 두 보기는 같은 데이터 원본에 연결되어 있어 항상 상호 동기화된다. 분할 표시 폼을 만든 후에는 컨트롤의 크기를 조정할 수 없으나 새로운 필드의 추가는 가능하다. 폼 속성 창의 분할 표시 폼 방향 항목을 이용하여 폼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등 데이터 시트 표시되는 위치로 설정할 수 있다. 분할 표시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폼에 새로운 폼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 탭 형식으로 지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 내가 이 탭을 누르면 이거에 해당하는 폼이 나오고 이 탭을 누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폼이 나오고 이렇게 세 번째에 해당하는 폼이 나오게 탭 형식으로 구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인데 내가 분할 표시 폼을 한다고 해서 컨트롤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부분에서 컨트롤 크기 조정할 일이 있으면 새로운 필드의 추가는 가능하다. 크기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할 수가 빠졌죠? 수 있으며 새로운 필드의 추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할 폼을 그냥 분할해서 보여지는 폼일 뿐이지 이거를 뭐 분할을 한다고 해서 뭐 설정들이 안 되거나 입력할 수 없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1번, 2번, 4번이 맞는 답이네요. 그렇죠? 59번이요. 매크로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find record는 뭘까요? 레코드 셋, find 레코드를 찾아라 하잖아요. 그죠? 함수 필드 컨트롤 속성들의 값을 설정한다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어플라이 필터는 필터링을 하는 게 맞고, 그죠? 오픈 레포트는 보고서를 호출하여 실행하는 거. 메시지 박스 우리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find 레코드를 찾는 거이고, 필드 컨트롤 속성들의 값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60번. 하이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폼과 하이폼을 연결한 필드의 데이터 형식은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 그렇죠. 기본 폼이 있고 하이폼이 있는데 하이폼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본 폼에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조회를 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같은 형식으로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본 폼 내에 삽입된 다른 폼을 하이폼이라고 한다. 기본 폼이 있고 하이폼이 있으니까요. 일대 다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테이블들을 효과적으로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폼 분할 도구를 이용하여 폼을 생성하면 하이폼 컨트롤이 자동으로 삽입된다. 폼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폼에
이렇게 구성을 해 놓는 거예요. 폼들을 이렇게 하나의 폼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폼 형식을 구성해 놓은 다음에 내가 이 탭을 클릭을 하잖아요. 이 탭을 클릭하면 내가 설정한 그 폼이 여기에 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폼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여기 있는 폼을 딱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사라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폼이 이렇게 열려서 요런 게 폼 분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분할하거나 세로로 분할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분할을 해서 설정을 해 두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이폼이 자동으로 삽입된다는 얘기는 아니라서 4번이 정답이고 1번, 2번, 3번이 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저도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제를 읽은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은 잘 못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1회차, 2회차, 3회차는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문제들이랑 이 설명들을 같이 보면서 일단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렇게 쭉 정독을 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유형 파악들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2회차, 3회차 문제들을 풀어보면 이제 또 중복되는 내용들이랑 또 이런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오네 라고 하는 유형들을 익혀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여기 또 이제 같이 설명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컴CBT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 컴CBT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자문제집 CBT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확인, 여기 OMR 방식으로 문제 풀기를 누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선택을 하면 우리가 최신 2020년 7월 4일 회차 1회차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시험 모드 해설로라고 해서 문제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이렇게 뿅 나와요. OMR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문제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푸시고 60문제를 다 푸시고요. 채점하기를 딱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맞았니 틀렸니 해서 합격 불합격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회차를 공부를 했으면 그날 오후에 1회차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서 여기 보면 오답에 해당하는 설명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총 기출문제를 3번 보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풀어보고 동영상으로 같이 보고 컴CBT 사이트로 통해 풀어보면 한 회차의 기출문제를 3번 보는 거잖아요. 3번 본다. 그래서 회차를 10회차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딱 보면 이 부분들이 이거지 저거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고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려면 저도 좀 자료를 찾아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조금 해야 되는데, 일단은 1회차는 이렇게 보고요. 2회차, 3회차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